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립과학관이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달짝한 사이언스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야, 자, 박수 치세요. 네. 자, 이 라이브 영상은 지금 유튜브 서울시립과학관 채널과 네이버 TV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 2달 반 정도 동안 서울시립과학관도 문을 닫고 있고 많이들 답답하신 상태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 대부분들 모두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아시게 되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는 단어도 요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상들을 만들어갈까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일환으로 이제 올 한 해 원래 기획되었던 달짝한 사이언스가 원래 이제 오프라인으로 되던 프로그램인데. 예, 그 온라인 라이브로 이번에 강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과학관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셨을 텐데 좀 아쉽겠지만 이 강연으로라도 과학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달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달짝한 사이언스는요, 시립과학관에서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새로운 주제의 과학책과 저자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북콘서트로 원래 기획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0월까지 총 7번 7회 진행됩니다. 원래 2019년 APCTP 우수과학도서 선정작으로 이제 선정해서 이게 되는데, 네, 매달 이 책의 이제 작가분들을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이제 한 분씩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저기 작가님하고 1부와 2부로 구성돼서 오늘 시간 같이 보낼 거고요. 1부는 1시간 동안 작가님 강연 듣고, 그리고 이제 2부에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강연하는 동안 여러분들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에 있는 이야기들 좀 정리해가지고 같이 어쨌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그 달짝한 사이언스 언제 소개하는 거죠? 잠깐만 계세요. 네. 원래 자기소개 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할 얘기 너무 많으세요. 예,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쓰신 오후 작가님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박수 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원래 되게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자기소개 많으시겠지만 할 얘기 없다고 아까 거짓말 하셨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시작하시죠. 네, 그냥 하면 되나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글 쓰는 노동자를 하고 있는 노우라고 하고요. 제가 이전에 사실 라디오 녹음 같은 건 해봤는데 유튜브 라이브는 처음 해보고 다들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모든 게 취소되는 와중에 또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또 과학관답게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유튜브 강연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지루하실 테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강연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작년 연말에 아시아태평양 물리재단, 저도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서 상을 준다고 해서 가서 상을 받았는데, 네, 제 소개는 제가 쓴 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소개할 건 없지만 첫 책은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을 썼고요. 이건 마약에 대한 뭐 역사도 있고 뭐 과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형식으로 묶은 책인데, 제가 이 사진은 책 파는 사이트에서 퍼왔는데 저거를 누가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지인이. 근데 놀랍게도 분류에 자서전 전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분류하는 분이 이 책이 무슨 마약쟁이가 쓴 수기라든지 약간 그런 걸로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과학책 쓴다고 얘기했을 때 약발았냐는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책 제목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올해 나온 책인 주인공은 선을 넘는다는 어떤 책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이야말로 진짜 대중 없는 책인데, 약간 영화랑 아나키즘 뭐 이런 거 묶은 책인데, 약간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책이고요. 여튼 이 세 권은 다 좀 제각각이죠. 주제도 제각각이고, 심지어 다음에 나올 책은 미신이에요. 미신 관련된 책이어서 네, 과학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과학 강연 보시지만 새해는 또 다 전보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중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노려서 미신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책 나오면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고 뭐 과학 작가라거나 기자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책에도 썼지만 뭐 이과도 아니고 심지어 문과도 아니고요. 제가 문과생이 쓴 과학책이라는 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던데
저 문과가 아니에요. 저 예체능이에요. 저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예체능이고, 그래서 뭐 과학책을 써도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책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원래 제목을 뭘 밀었냐면 그 책 밑에 보면은 무심코 읽었다가 쓸데없이 똑똑해진 책? 그냥 차라리 이걸 제목으로 하자고. 이것도 뭐 이거였어요. 이 카피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밀었는데 출판사가 밀렸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지겹지만 코로나 얘기 먼저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앞 글자 노란 색깔 따가지고 코비드라고 보통 부르죠. 코비드19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코로나로 통용되니까 코로나라고 부르겠습니다. 뒤에 19는 발생 연도고요.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소 기원전 8000년 정도부터 있었다고, 지구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미지가 경미하고 사람에게 전파가 잘 안 되는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이제 인플루엔자랑은 좀 다른데 그냥 약간 사이드 감기 느낌으로 그 정도로 이제 취급이 되던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사스와 메르스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사스하고 슬러시하고 COV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COV가 코로나 바이러스란 뜻이고요. 그리고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 코로나는 또 코로나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랑 다르게 왜 이런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학자들이 연기서열을 딱 분석을 하고 보니까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사실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풀네임은 이겁니다. 사스 하고 슬러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슬러시하고 2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라 사스2예요. 사스2인데 보통 그런 식으로 하면 이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19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코비드19, 코로나19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이 표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로 인류의 재앙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감염병 문제나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현상이 더 많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는 인류가 이제 지구를 파괴한 대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부터 에볼라, 뭐 사스 모두 박쥐로부터 퍼졌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박쥐예요. 사실 이제 얘 굉장히 학대한 사진인데 가만 보면 귀여워요. 얘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박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53종의 인수공통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공통이라는 건 사람이랑 동물 다 걸릴 수 있다는 거고, 보통 바이러스들은 동물과 사람이 공통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153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박쥐가 바이러스를 몸에 많이 지니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뭐 더러워서는 아니고요. 박쥐의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독특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을 포함해서 보통의 포유류들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을 하면 면역 체계가 발동해서 바이러스랑 싸웁니다. 그래서 뭐 체온도 올라가고 뭐 그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죠. 사실 이게 다 싸우고 있는 경우거든요. 아무튼 보통의 몸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박쥐는 바이러스에 반응을 안 하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이러스랑 싸울 필요가 없죠. 그렇게 이제 몸에 바이러스가 쌓입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몇천 개 바이러스가 몸에 쌓여 있고 그 중에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153종이 되는 거죠.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이거 다 박쥐고요. 여기는 필리핀의 몽포르 동굴이란 곳입니다. 얘네가 동굴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살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얘네가 2m를 안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바이러스가 이제 생기거나 하면 확산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박쥐가 되기 싫으면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시고, 근데 박쥐가 얘네가 갑자기 이러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촌향도를 해가지고 막 도시에 모여 살게 된 게 아닌데, 태고 쪽부터 얘네가 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왜 이전엔 문제가 없었냐? 이전에는 인간이랑 얘네가 만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박쥐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제 습한 동굴에 있죠. 얘네가 야외에 사는 박쥐들도 있긴 한데 뭐 많이 없고 주로 동굴에 살고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에 인류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생태계가 줄어들고 결국 만날 일 없던 박쥐와 인류가 조고하게 되고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중국은 아니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박쥐고기를 파는 모습입니다. 뭐 박쥐고기 먹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거는 뭐 그 사람들 문화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현대 문명과 접촉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현재 인류가 절망적인 상황이냐? 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건 코로나 확산 지도인데 색깔 들어간 국가는 다 걸렸어요. 예, 진한 곳일수록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죠. 게다가 아프리카가 색이 연한데 이건 이제 뭐 집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가 많다는 곳이 대부분 의료가 좀 발전한 곳이 확진자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남극이랑 일부 섬들 제외하고는 다 감염자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인류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백신이나 치료약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현재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빠르면 뭐 올해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백신은 아마 내년은 돼야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스랑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치료만 있으면 백신은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다 보니까 백신이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 18만 명 정도고요. 그 이 수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절대 수는 당연히 많은 거죠. 왜냐면 한 명이 죽어도 뭐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죽은 거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돌았을 때는 유럽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고 지금 인구로 치면 한 25억 명 죽은 거죠. 굉장히 많이 죽은 거고.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엔 전체 인구의 5%를 죽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4억 명 정도가 죽은 거고 이 정도면 가족과 친구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죽었을 정도의 숫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968년에 발생한 홍콩 독감은 치사율이 0.37%로 매우 낮은 이제 전염병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치사율이 전 세계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독감 자체의 치사율은 거의 진짜로 감기 같은 수준이었는데도 그래도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뭐 전체 사망자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100만까지는 안 이를 것 같고 안 이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진 않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은 확실히 발전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바이러스의 이제 정체를 파악하고 RNA 염기 서열을 분석한 거는 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2주째 걸리지 않아서 그런 거 다 밝혔고요. 그다음에 확진자를 파악하고 격리하고 뭐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과정이 어느 때보다 빠르고 그로 인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는 제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현상은 인류의 재앙인 건 맞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인류가 그동안 쌓아올린 성취를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등장한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막아낼 수 있게 된 거죠. 뭐 물론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예, 왼쪽 그래프는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고 오른쪽 건 메르스 확진자 그래프인데요. 이제 보통 1차 유행이 오고 또 몇 달 있다 2차 오고 3차 폭발까지 오는데 이런 패턴을 보면 뭐 코로나도 올 겨울쯤이나 뭐 내년쯤 다시 이제 치사율이 훨씬 높은 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래서 정부도 뭐 그 의료용품 같은 거 비축분을 마련하겠다 이걸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2차 유행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뭐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WHO 사무국장이나 미국은 이제 돈을 안 주는 WHO 그다음에 뭐 CDC 국장 같은 굉장히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태클을 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2차 폭발 때 오히려 사망자가 더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런 치솟는 경우도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 게 뭐 인류도 그때까지 놀고 있진 않겠죠. 뭐 훌륭하신 분이 뭐 좋은 거 많이 개발하시겠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최악의 수라고 하면 이제 인류가 알아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불신하고 막 정보 숨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미국이 뭐 독일에 가는 마스크를 비행기에서 인터셉터 해가지고 뭐 현대판 해적이는 막 욕도 듣고 이랬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까지 막 어떻게 이기적으로 굴고 이러는데도 어쨌든 어느 전염병 때보다 잘 막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
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가 뭐 대공황 때만큼 혹은 뭐 그 이상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극복해야겠죠. 그렇게 믿고 싶고 아무튼 코로나를 막아내도 우리 삶은 많이 변할 겁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 사진은 이제 왼쪽 남자분은 리오 버라드커라는 아일랜드 수상이고 오른쪽 여자분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인데 공식 석상에서 이제 보통 그 엘보럽이랑 팔꿈치를 치죠. 서로 팔꿈치 치기 인사를 하죠. 악수 대신. 아무튼 사소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악수하는 일이 확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그렇듯이 온라인 강의도 늘어나겠죠. 사실 이제까지 기술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못할 건 없었는데 사실 관성 때문에 교육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측면이 많거든요. 뭐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 수업도 그렇죠. 사이버 대학이 있긴 하지만 주요 대학은 오프라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뭐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에는 이제 30대 50대 직장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주로 초중고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얘네가 안 가니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집중이 안 된다거나 뭐 애들 온라인 들으라고 하면 듣겠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젠가 이제 발표된 원격 학습 실태 조사를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와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후 하루 일과 시간을 비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하루 평균 공부하는 시간이 9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일단 반 정도로 대폭 줄었고 수면 시간, 휴식 시간, 자기 개발 시간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변화가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코로나가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오히려 찾아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많은 통계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이 아무것도 안 한 이 회색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때 얘네가 뭐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른 조사에 따르면은 멍 때리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창의력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멍을 때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그런 게 아이들에게 꼭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해봤더니 문제는 있지만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된다는 말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업무가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감염병이 끝난다고 원상태로 전부 다 돌아갈 거냐? 모두 오프라인으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온라인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터넷으로 일과 교육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가 변할 텐데 온라인의 특징이 뭐냐면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고 소통해야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고 뭐 그렇게 해야 학생이랑 선생님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유튜브 라이브 같은데 이제 사람들의 의견 훨씬 쉽게 게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나 선생님 앞에서 이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댓글은 의외로 가볍게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노잼 뭐 이런 거 달면은 교수나 선생도 그런 반응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수업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수업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강의가 훨씬 투명해지고요. 비교가 쉬워지니까 교수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교만 몇 명은 사실 온라인은 학생 수에 제한이 없죠. 조교들이 일 처리를 다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비슷한 수업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문제는 이러면 이제 유명 교수에게 학생이 집중되면서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대학의 기본 정신이 그 학문의 다양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대학의 기본 정신인 거죠. 어쨌든 그게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소한 요소 하나만 변해도 우리 삶이 크게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뭐 코로나가 그랬지만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집에 격리된 상태에서 뭐 일을 보든 장을 보든 간에 뭐 혹은 도박을 하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이미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코로나는 트리거였던 거고요. 코로나 뉴스를 좀 보다 보면 슬픈데 저도 계속 약간 경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사망자가 아니라 경제구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현타가 오곤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자아 비판이고요. 그래서
딴 이야기 합시다.